네, 26페이지에 있는 제 2문으로 갈 건데 사례를 읽어봐야겠죠. 사안을. 사안은 23페이지에 있고요. 23페이지 문제 2번 보시면 노조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회의실을 점거해서 쟁행이 하던 중 직장 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할 경우 그 정당성을 판례 법리로 설명해라. 판례 법리 따라 설명하래요. 설명. 그쵸? 딱히 포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뭐 사안에 적용 쓴다고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자, 여러분 먼저 그걸 적읍시다. 파업과 직패, 그리고 퇴거 요구, 그리고 불응 이런 게 나왔죠. 그러면 정당성이 있는 파업이다. 그 파업을 개시했고 그 집회를 했다. 정당하게 뭐 대항성, 방어성이 있다. 이거 사실 처음에 그 이유가 있어서 직장 폐쇄를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요. 어쨌든 요거는 일단은 시작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집회는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당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뭐 변질될 가능성. 자, 대항성은 시기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방어성은 목적이라고 했어요. 대항성은 처음에 갖출 수 있어요. 파업이 개시된 후에 하게 되면은 방어 목적이냐는 차후에 따지지만 정당성이 있다. 따졌을 때. 그래서 퇴거 요구했다. 직장 점거를 한 거예요. 직장 점거. 이제 사안에서는 임원회의실. 퇴거 요구를 했다. 근데 불응했다. 지금 불응만 보는 거예요. 불응.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정당하게 개시된 파업이더라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하면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 직장 점거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물어본 판례예요. 사실은. 근데 케이스별로 우리가 다시 또 다 보면 직장 폐쇄 정당성 없다. 있죠? 이거는. 정당성이 없어. 공격적 직장 폐쇄야. 퇴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죠. 불응했어. 직장 점거 정당성 있는 거예요. 정당성. 파업의 정당성이 없는 건 뭐 고려할 필요가 없죠. 직장 폐쇄 할 수 있고. 다 없는 거잖아요. 그쵸? 필요가 없고. 구분해서 설시 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임원회의실. 자, 여러분들의 센스와 통찰력, 직관력 이걸 통해서 임원회의실이면 자주 써요, 안 써요? 일반 근로자들이 자주 안 써요. 임원들만 써요, 임원들. 그 임원들이 회의 자주 할까요? 안 해요, 자주. 그렇죠, 자주 안 해요. 보통은 밥 먹는 데 쓰는 경우가 많고, 이거 실제 사건이 서울특별시, 뭐 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뭐 건축사협회, 뭐 이런 데예요. 이거 우리 론웨이 할 때 했어요. 40평 중에 15평이 이렇게 이거 뭐지? 파티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부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점심을 먹기도 하고 임원들도 있고 임원들이 가끔 회의실로 쓰는데 상관은 아니고 가끔 이 점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 근데 판례가 이런 문구를 쓰죠. 파업으로 인해서 가끔 식당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 정도의 수준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감수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특징 안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쪽. 자, 논점의 정리. 자, 직장 폐쇄를 단행한 사용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서 요거를 보면서 해도 되고요.
직장 점거를 계속할 경우에 정당성 문제는 자, 조합원들 쟁행위 수단 방법 정당성 있는지 자, 임원회의실 저게 주요 생산 시설이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정당성 있는지 요건 간단하게 보면 되는 부분들이야.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묻는 판례는 요거지만 일단은 저게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당하지 않은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정당함 해도 이게 문제가 왜 돼요? 이 판례 왜 냈겠어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은 퇴거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직장 점거 정당성 없다고 부정해 버렸잖아요. 그냥 요거 그냥 쓰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거는 포섭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임원회의실의 특성으로. 그래서 보시면 정당성 있는지 문제되고 만일 정당한 직장 점거라면 사용자는 직패로 퇴거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일단 우리는 지금 설시하기 전이고 전 단계에서 정당하니까 근데 집회는 할 수 있다라고 넘기면 되는 부분이니까 또는 정당한 집회라면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면 만약에 간단해요. 양가로 2번은 거의 처리를 아주 그냥 짧게 할 거고 양가로 3번 만일 정당한 집회라면 정당한 직장 점거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순서대로 판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지금 제가 퇴거 불응죄라고 했는데 이건 바꿔야겠죠. 퇴거에 불응할 수가 있는지 퇴거 불응 후 직장 점거가 정당한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정당한 집회라면 정당한 직장 점거라도 퇴거 불응한 후라면 직장 점거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이렇게. 자, 2번 임원회의실 점거의 정당성. 자, 부분적 자, 목차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판례 문구를 제가 겉으로 아주 극명하게 쫙 이렇게 보이게 딱 펼쳐준 거예요. 그쵸? 핵심을 넣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사실은 시험장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떤 과목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목차를 이렇게 쓰지를 않았거든요. 안에 녹였어. 목차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들 채점하기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논점의 정리에서부터 제 방식은 지도를 보여주고 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꼬리 물고서 만일 그러하다면 그렇게 되고 또는 만일 그러하다면 이렇게 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따라서 뭘 먼저 검토한 다음에 뭘 보겠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살펴본다 이런 식이죠. 네, 교수님들이 그걸 딱 보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면요 중원 부원 할 거면 그냥 뭐를 검토하겠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부분적, 병종적 점거 정당성 인정하죠. 네, 전면적, 배타적 점거 정당성 부정하고 그럼 판례 문구 그대로고 그런데 포인트는 그거죠. 뭐 사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 이걸 배제하지 않는다. 임원회의실은 지금 거기에 해당은 안 돼요. 부분적, 병종적 점거로 들어가죠. 양가로가 아니라 3번에 임원회의실 점거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이게 왜 들어가냐면 딱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명시를 해버렸어. 나는 그 사례를 알기 때문에. 자,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사무실 이게 판례 법리로 처리를 하지 않고 왜 특정한 사건으로 들어가 있냐. 왜냐면은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문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일반 법리는 지금 부분적, 병종적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사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번 문제에는 정황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풀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저는 풀었어요. 이거 서울 건축사협회 이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임원회의실 점거행위 정당성은 자 대법원은 노조조합원이 쟁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 점거한 사안이다. 자, 점거한 곳 범위, 평소의 사용 형태, 사측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그리고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로 사용자와 재산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와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 혹은 업무 방해 결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 정당한 행위다. 이런 의미죠. 뒤에는 뭐 정당한 행위다까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뭐 위법성이 조각된 업무 방해 때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팔죠. 이거 안 써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가타부터 조금은 완전한 판례 문구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듣는 거랑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편집을 다 해버린 문장을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느낌으로 좀 보세요. 자, 3번 직장 폐쇄의 정당성과 퇴거 요구의 정당성. 직장 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가 좀 열거를 했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 문제 자체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구성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자, 직장 폐쇄 정당성, 퇴거 요구 정당성. 뭐 태양, 뭐 어쩌고저쩌고 판례가 있고 대항성, 방어성 그게 들어가야겠죠. 이거 줄인 거예요. 제가 줄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줄 처리해서 대항성, 방어성에 대해서 넣었고 왜냐면 정황에서 사실 이걸 포섭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시기적으로 정당한 파업이 개시된 후에 하게 되면은요 정당성 있다고 보여요. 파상 파업, 부분 파업 했는데 정황이 없잖아.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대항성 방어 그게 있어야 정당하다. 그리고 간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걸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정당하다면 혹은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정당한 직장 폐쇄를 한다면 정당한 직장 점거 배제할 수 있냐. 요게 포인트죠. 요게. 그래서 좀 길게 적으려고 문제점 하고 또 박아 넣은 거예요. 자, 직장 점거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왜냐면 직장 점거가 정당했으니까. 근데 직장 폐쇄도 정당하다? 그러면 둘 다 정당하네? 퇴거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불응했어? 정당성이 없다? 요걸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판례는 제가 맞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직장 폐쇄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 권리 쟁의권은 아니지만요. 직장 폐쇄 할 수가 있죠. 조업의 자유도 있지만 직장 폐쇄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요. 휴업수당을 엄하게 줘야 되거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쟁의권 자체를 지금 침해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직장 점거를 배제한다고 하기는. 자, 이게 두 가지의 이건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업의 자유 혹은 그 임금 지급 그 위험으로부터 그 압력의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의 균형. 그 조금 되게 애매한 문구들이지만 보시면 이게 정당하다라는 거는 시설관리권, 그쵸? 얘네들이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퇴거를 요구한다라는 건요.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다. 그쵸? 근데 그런 걸 여기다가 막 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헌법상의 그 쟁의권이 있지만 사실은 민법상 권리 있어요. 시설관리권.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의 법리가 비논리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논하라, 설명하라 라고 해도요. 웬만하면 판례대로 그냥 쓰세요. 판례가 비논리적인 경우는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뭐 변호사가 주장을 잘못해서 답이 이상해지는 건 있어도.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쭉쭉 갔죠. 그래서 문제점, 판례 입장. 직장 점거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해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밑줄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에게 퇴거 요구 받은 이후의 직장 점거는 위법하게 된다. 대표 판례죠 이게. 그리고 퇴거 불응죄마저도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판례가. 자, 각주 27번에 그 해당 판례고요. 제가 옆에 일부러 그 사건 명도 적어놨어요. 이 판례를 검색하면 옆에 같이 붙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면 뭐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무소유저, 동행사 뭐 다 들어가 있죠. 사실 복합적으로 직장 점거가 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당할 때 여기 복합적으로 좀 불법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비판의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열어놓고 판례 완전 오라 이게 아니라 논리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아라비아 3번 보면 정당성 없는 직장 폐쇄 시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는 직장 폐쇄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직장 폐쇄 두 개를 구분해서 설치한 거고, 이것도 판례가 말하고 있어요. 퇴거불응죄 성립 안 한다. 직장 폐쇄가 정당성이 없으면. 왜냐? 정당하게 게시된 직장 점거 파업이었으니까 정당성은 유지된다. 집행은 할 수가 없다. 시설관리권, 방해배제 청구권 전면적으로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 자, 사안의 적용. 그래서 회의실 점거행위는 쟁의행위다. 쟁의행위다. 그리고 이거는 건축사협회 판례 그거 있죠. 건축사협회 판례에 뒤에 보면은 판례가 대법원이 이렇게 돼 있죠. 주문 있고 판결 취지 그리고 판결 주문 판결 요지 하고 밑에 다시 또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다 하면서 쭉 구체적 사실이 막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해요. 판례가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기출문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그 안에 있어요. 한 문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상력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건축사협회 판례 그 부분을 읽어본 사람은 이걸 풍부하게 써요, 사실은.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회의실 점거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 임원회의실은 일반적으로 협회 임원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거나 조합원들이 위 회의실 점거하고 있는 동안 비조합원들이 사무실에서 통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다만 협회장, 임원들 위 회의실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 진행하기도 했다면, 가정적인 거예요. 했다면 정황이 없으니까 지금. 회의실 점거행위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 베타 점거한 거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그 점거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 출입 관리집에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평정적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수단 방법이 재산권 조화 폭력 행사 아닌 거 상당하다. 쟁의행위 본질상 사용자 정상 업무가 일부 저의 경우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수인해야 할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질적 업무 중단 혼란 초래한 바도 없고 실제 방해되거나 적어도 그 방해 결과 초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것이므로 정당한 직장 점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줄 보면 정당하게 게시된 직장 점거라도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가운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하게 직장 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죠? 자, 요거를 장황하게 막 이렇게 있었던 거는 지금 사안에서 문제에서요. 임원회의실이라고 딱 박아줬죠. 건축사협회대로 쓰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그냥 회의실인데 임원회의실이라고 줬어. 판례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 포섭이 주요한 것은 파업이 정당을 해야, 그리고 직장 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가정해야 이 판례를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파업이 정당하다라고 앞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뒤에 검토 못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검토 하나하나 퇴거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회의실은 정당하다라고 포섭을 완전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 그렇게 쓰면 된다. 정당성 상실한다. 직장 폐쇄가 정당하게 게시됐다면 여기다 그 임원회의실 직장 점거는 정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고 직장 폐쇄가 정당하게, 제가 그 문구는 빠져 있죠. 그렇게 써도 되겠죠. 임원회의실 점거는 정당성 있는 직장 점거로 보여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집회가 정당하게 게시되면 퇴사 요구 응해야 되니 정당하게 게시된 직장 점거라도 퇴거 불응한 이상 정당성 상실한다. 자, 이제 28회로 넘어왔어요. 19년도 거. 좀 19년도 거 1교시 문제는 조금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교시 문제가 하나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지금 27쪽이고요. 물음 1 보시면 갑은
이와 같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가지고 정리해고는 위법하다. 정리해고 군기법 24조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2번 24조 2항 조문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이것에 반하는지 라고 계속 가시면서 위법하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리적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속 요거 이렇게 요거다라고 뭐 문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 같으면 진짜 법학도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위법이다. 이거에 반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쵸? 뭐 제가 경업금지 약정이나 이런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뭐 어떤 조문에 뭐를 반하니까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 물음 1은 그래서 갑주장의 타당성에 관해 논해라. 근데 정리해고 유효 요건은 논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다 빼요. 그냥 다. 여러분들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그걸 다 설치해야지만 될 건데 그거 다 설치하면요. 정작 이거는 설치를 못해요. 요거 하나로 25점이 차고 넘쳐요. 사실은. 요거.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판례 뭐 써야 되지? 이걸 잘라서 판례를 쓴 사람들은 쓸 게 없어요. 솔직히. 쓸 게 없고. 합리적, 공정한. 이 케이스를 그대로 안 사람들은 그 케이스를 녹일 수가 있죠. 사안의 포섭에서 뭐 거의 2페이지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 1번. 첫 줄부터 볼게요.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판매 실적 부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나 봐요. 하지만 우리가 포섭하진 않죠. 자,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고 해고 기준, 다음 박스 안에 또 있어요. 여기에. 갑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12명을 선정. 자, 이 사례는 생산직 근로자. 해고 대상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17년 정리해고 했고 자, 기준 한번 봅시다. 근무 태도 평가. 태도. 근데 기본 품성, 동료 의식, 책임감, 자기 개발. 자, 생산직이에요. 생산직. 태도 안에 뭐 품성, 동료 의식, 책임감, 자기 개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40점. 그리고 징계, 근태. 이거 왜 다 쓸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밑에 있는 징계, 근태, 경미사고, 포상. 요거는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얘는 다 합하면 몇 점이에요? 30점. 근속기간. 개인적인 특성. 그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근속기간 15점, 부양가족 15점. 이거는 뭐야? 근특 사정. 30점. 자, 이건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40%, 30%, 30%. 사실 이 사례는 각각의 요소가 3분의 1씩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40%, 30%, 30%다. 근데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는 요거 쓰지 마시고 퍼센트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퍼센트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뭐 상관없겠지만 예, 상관없어요. 근데 판례는 퍼센트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분수도 있잖아요. 지금 통합노동법 보면 뭐 이렇게 의결 정족수 할 때 뭐 이렇게 써놓는데 이렇게 숫자를 잘 안 써요. 법학 답안지는 사실은. 그냥 3분의 2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조문을 봐도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봤죠? 판례에서. 사할. 곧 죽어도 수학 끼워 안 써요. 그쵸? 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요즘 뭐 상관없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30%인데, 이게 좀 주관적이죠, 주관적. 주관적인 부분, 객관적인 부분, 이건 근로자 측 뭐 개인에 따라 달라질 사정,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지금 이 사안은요, 이 근로자 12명, 갑이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갑을 포함한 12명 중 한 10명이 지금 조합원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 등 12명 중 갑을 포함한 10명은 징계, 근태, 경미사고, 포상황, 평가에서 조합원이 아니구나. 10명이 자, 이 객관적 평가 부분에서 최상위, 이게 최상이야. 근무 태도가 최하. 그리고 정리해고되지 않은 잔존 근로자 88명. 자, 잔존 근로자가 88명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딱 해고 대상자로 선정이 12명이랬죠. 그 중에 딱 12명이 또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12명이 주관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 그리고 객관적인 부분, 얘는 최하. 자, 바뀐 것 같죠, 지금. 이 해고 대상자 12명과 남아있는 이 사람들 있죠, 이 12명.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그쵸? 요거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 공정하지가 않아. 뭘로 걸고 넘어져요? 주관적인 부분, 그쵸? 퍼센테이지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보면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한편하고 요거는 다른 문제, 사이닝 보너스 문제로 넘어가니까 물음일은 여기서 끝. 그래서 물음일, 자 28페이지로 넘어가면 논점의 정리. 이게 보시면요, 이게 경영해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해고 일반에 대해서는 적을 필요가 있어요. 요건이 김피기업이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건 쓸 필요가 없고 묻는 것만. 논점의 정리 봅시다. 근기법 24조 2항에서는 경영해고에 있어서 합리적 공정한 기준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 정하도록 규정했다. 자, 갑 주장대로 근거가 된 정리해고 근거된 A사의 그 선정 기준 동조항에 반해서 합리성 공정성이 없는지 살펴보자. 핵심은 합리성 공정성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게 판례의 그 이유설시 부분 끝부분에 그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딱 보면은요, 이렇게 논점의 정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사실은 좀 보이거든요. 일기 때는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차는 경영해고 제한의 필요성. 왜냐, 24조 2항도 경영해고 제한의 제한인 거죠.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조 2항이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었지? 귀무다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무관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감원조치 그런 게 뭐 경영해고다. 해서 직장보호 필요성 가중. 그래서 밑줄은 안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뭐 두문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3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바로 그 목차로 들어가죠. 해당 목차로. 그리고 3번이 끝나면 바로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보면 의의. 이 조항의 의의 뭐냐? 자, 24조 2항. 그냥 조문 처리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조문 하나만 묻고 있으니까 조문을 이렇게 써는 것도 괜찮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자, 그래서 취지 정도 쓰고 근로자 귀책 사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정리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이런 거랑 다르죠. 징계해고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평가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좌우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근로자 귀책 사유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자, 지금 12명. 지금 근로자 간에 이해상충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좋겠는데 얘네들은 억울하죠.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다툴 이유가 있고. 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판단 기준은 자, 판례에 의하면 자, 공정한 해고 기준은 확정적, 고정적인 게 아니다. 되게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이 강도, 경영해고 실시 경영 이유, 뭐 사업 실시 내용, 뭐 정리해고 실시 당시 상황, 경제 상황,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 뭐 근로자 대표하고 뭐 과반 노조 혹은 이렇게 뭐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는 참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참작할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다. 그럼 유동적이다. 뭐냐? 이 과정, 기준에 이르는 거,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 전부 다 어떤 일련의 어떤 우리의 행위 하나로 그런 것들을 표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행위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함지의 공정한 기준, 그리고 이제 성실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준과 뭐 그런 게 마련이 됐다. 이게 참작이 된다는 거.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이건 형식적으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진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근로자하고 소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협의 자체는 주요하다기보다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실한 협의 자체가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 확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먼저 밑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이것도 다른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판단 기준은 그냥 지우면 되겠네. 방가로 1번 목차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해고 대상자 선정 판단 기준 이렇게 목차를 바꿔도 되겠죠? 양가로 2번에 왜냐면 지금 목차가 하위 목차가 한 2개 이상은 돼야지 방가로를 나누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냥 이 해고 대상자 양가로 2번 목차 자체를 판단 기준이라고 바꿔도 돼요. 해고 대상자 선정 판단 기준. 그리고 양가로 3번 기준의 공정한 적용. 자,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 가진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객합사상이라고 외웠고, 객합사상, 구마, 객합사상 구마 이렇게 했었던가요? 구마실공선, 그쵸? 구체적 기준 마련돼야 돼요.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해서 해고 대상자 선정해야 된다. 자, 합리적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 이건 제가 넣은 문구예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여부는. 자, 대법원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요거를 유추해서 내가 막 지어 쓰는 게 아니라 요 사례에 비추어서 내가 사안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판례 부분을 넣은 거예요. 자, 대법원은 사용자가 마련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근무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및 근로자 측 요소가 각 3분의 1씩 비중을 차지하고 근무 태도라는 단일한 대상을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근무 태도 부분에 이 사례는요, 또 주관평가, 객관평가 나눠져 있어. 주관평가, 객관평가로 동일하게 배점하고 주관평가 항목에서는 해고 대상 근로자들과 잔존 근로자들 간의 점수를 현격하게 차이가 나도록 부여한 사안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요거에 비추어서 내가 해결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 많이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죠. 답안 쓸 때 조금 편하겠죠.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도요. 그 판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론 쓰고 통합노동법에서 봤던 목차 일반론을 쓴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똑같은 그 사례가 문제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사례를 사안의 적용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법리만 써주는 거예요. 그때는 똑같은 사례를 낸 거다라고 할 때는. 근데 이건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양가로 4번 근로자 대표 합의한 경우 참작한다. 그쵸? 참작. 자 사안의 적용. A사는 갑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12명 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쭉쭉쭉 가면 불공정한 기준인지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 제가 세 번째 줄 보면 뭐 주관, 객관, 근로자 요소 40%, 30% 비중. 무려 40%를 차지하는 근무 태도라는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이건 제가 다 만들어 쓴 거예요. 해고 대상 근로자들 12명 중 갑을 포함한 10명에게는 최하위권 점수 부여, 잔존 근로자 88명 중 12명에게는 근무 태도 평가에서 만점. 결국
근무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자, 밑줄 친 부분. 제가 아까 이렇게 앞에서 쓴 그 판례 있죠. 3분의 1씩 비중 차지했던 사례. 그거 성씨, 상고 이유를 본다. 아래와 같이 본다. 그 이유 설시 있는 문장 그대로 지금 옮겨온 거예요. 그 판례 안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밑줄 친 부분. 이게 이 부분이요. 결국 근무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해고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된 점. 앞으로 지금 밑줄 친 부분 계속 볼 건데 그 밑줄 친 부분들은 그 판례에 정확히 들어가 있던 문장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근무 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개별 항목 중 자기 개발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 이것도 판례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 특성상.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갑 등 해고 대상 근로자들에 대해 부여된 주관적 평가 점수가 객관적 평가 점수나 잔존 근로자에 대해 주관적 평가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점에 비추면 선정 기준 자체 합리적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A사가 그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해서 해고 대상자 선정했다 보이지 않으니 해고는 위법하다. 밑줄 친 부분은 거의 그 문장들 제가 그냥 복사해 온 거예요. 자, 결론. 24조 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음 2 봅시다. 결국에는 그 판례 이제 뭐 구성하는 싸움이고 사안의 포섭을 되게 막 매끄럽게 하는 싸움인데, 예, 포섭은 판례를 잘 꼼꼼히 읽으면 해결이 다 돼요.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자, 문제 2번. 물음이죠, 물음이. 자, 27쪽에 있고요. 그 박스를 다시 한번 보면 물음 2. A사는 의뢰 사직을 이유로 의뢰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 청구하다. 사이닝 보너스 문제.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막 쳐져 있죠.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그 정황이에요, 정황. 근데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문구들이 그 사이닝 보너스 이 판례에 문제가 된 그 정확한 그 대법원 판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1번에서 4번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판례 사안을요, 그 판례 들어가서 이유 설시된 부분 있죠. 딱 거기 1번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 그거 그대로 사안에 적용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이닝 보너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위약 예정 금지나 그 연수비 반환 약정 이런 문제랑 자꾸 관련시켜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판례가 이런 걸 언급하면 제가 맞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문헌 해석 문제예요. 문헌 해석. 단체 협약 뭐 그것도 단체 협약이 아니라 해석, 약정, 그 처분문서 해석의 문제예요. 처분문서. 제가 그랬죠. 처분문서 대표적인 거 계약서라고. 지금 뭐예요? 사이닝 보너스? 채용 합의서, 약정이에요. 계약. 처분문서는 단체 협약, 계약서 이런 것들을 처분문서라고 해요. 우리 노동법에서 주로 다룰 건 뭐 계약서, 그리고 뭐 경업금지 약정 같은 약정, 단협,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건 계약. 그냥 이거 갖고 와가지고 판례 법관들이 그냥 이 문서 보고 그냥 계속 뜯어본 거예요. 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대신에 언급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왜냐면 A사가 의혹한 게 있죠. 뭘 의혹해서? 7년이라는 걸 이 계약, 여러분 미국 사회 보면은요, 계약서 있잖아요, 문구 하나하나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뜯어가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작성을 해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7년 고용 보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놓고 A사가 의무 재직 기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A사는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근로자가. 그냥 스카우트 해오고 싶잖아요. 문서 사실 그 스카우트 당한 사람 꼼꼼히 읽겠죠. 이게 이상하네 라는 느낌 안 주고 싶겠죠. 그래서 문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법원이. 어디 그런 의사로 되어 있는지 내가 이 계약서를 한번 잘 보겠다. 그런 문제인 거고. 자, 같이 이제 순서를 잘 봅시다. 이제 흥미진진한데.
자, 한편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거. A사는 최근 판매 부진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 유경험자로 다른 회사에서 아주 좋은 판매 영업 성과를 올리고 있던 이거 하이 퍼포머예요. 하이 퍼포머. 근로자 을을 채용하면서 연봉 1억. 근데 별도로 연봉은 임금이잖아요. 별도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지급하고 7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 이게 보장이 의무적이어 보여요. 권리로 보여요. 그런 해석의 문제. 자, 채용 합의서 작성했다. A사는 을에게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했다. 지급을 한 큐에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을은 17년 2월 16일부터 A사 판매사 부분 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년 2개월 만에 사직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 보면 자, 채용 합의서에는 7년간 전속 근무 조건 사이닝 보너스 지급 또는 을이 약정 근무 기간 7년 못 채우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여러분 의무를 씌우려면 의무를 지게 하려면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의무 있다라고. 이거는 당사자가 하는 그 민사적인 계약서잖아요. 그런 문구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 채용 합의서만으로 약정 근무 기간, 고용 보장 기간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 동기 찾기 어렵다. A사는 채용 합의 과정에서 을에게 장기간 근무 필요성이나 근무 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근로자 입장에서 왜 7년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가?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너 자유야. 7년간은 무조건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의무라고 해서 왜 7년입니까? 따졌겠죠. 자, A사는 채용 합의 당시 을에게 약정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어느 계약서 구석구석을 다 읽어봐도 이거는 뭐 의무 재직 기간이 7년이라던가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자, 그래서 내용으로 갑시다. 29쪽 물음 2의 해결. 논점의 정리를 보면 A사는 을을 채용하면서 연봉 1억, 별도로 사이닝 보너스 1억 지급하고 7년간 고용보장 내용, 채용합의서 작성. 사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은 이런 사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7년간 고용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그쵸? 저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요거를 포섭할 거니까 저는. 고용을 보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별도로, 임금하고 별도로 지급했다는 점. 그런 채용 합의서를 작성했다. 자, 그래서 을은 입사 1년여 만에 사직한 바, 그 사직 이후로 을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즉 7년간의 고용 보장을 의무재직 기간 설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라서 이에 위반에 따른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다. 이거 뒤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해도 되고요. 자, 제가 마무리를 뭘로 짓고 있어요? 해석 방법이 문제된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이제 이 사인 보너스 문제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자, 이거를 잘못 쓰는 사람들은 이게 연수비 반환 약정, 의무 재직 기간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은 사안의 적용이 아주 이상해져요. 멜랑콜리하게 아주 이상해져요. 그런 판례에 대해서 판례는 대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자, 사이닝 보너스 해석 방법, 처분문서 해석 방법, 원칙. 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으면요, 처분문서는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애매하다 이거야. 문헌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내동 경목이라고 했죠. 제가 무조건 처분문서 그 통로에서 단체 협약의 해석 방법 하면서 단체 협약의 해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처분문서 해석 방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처분문서 계약서나 단체 협약 나오면. 다만 단체 협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거 거기서 더 쓰면 되는 거고, 단체 협약에서. 여기서는 그 문구를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문서니까 다. 그래서 내동 경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목적론적으로 다른 규정, 그리고 이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취지, 당사자가 진짜 의혹하고자 했던 거, 사실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렇게 쓴 거겠죠, 회사는. 당사자가 의혹하려고 했던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내동 경목이 그리고 논리 경험치 합리적 해석한다. 사이닝 보너스의 구체적 해석 방법. 사이닝 보너스는 자, 일단은 사이닝 보너스 의미를 이렇게 조금 설치했어요.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일단 내동 경목이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고 밑줄 친 거 보면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 전속 근무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 중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반환한다는 등의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지 거래 관행 종합 고려한다. 그리고 만약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성격 그칠 뿐이라면 제가 두 개를 그냥 일부러 문장을 나눴어요. 앞에 거는 의무재직기간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볼 것인지 이거 뒤에는 그냥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냥 받아갈 수 있는 돈으로 해석할 건지. 근데 계약을 만약에 그 근로 체결을 해주었다. 그럼 반대급부 이행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체결을 한 행위를 함으로써 반대급부인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어. 그냥 다 한 거예요. 서로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해석이 끝난다. 이렇게. 자, 만약 이렇게 해서 사이닝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지막 줄. 만약 해당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그칠 뿐이면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이 실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 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섭 부분이죠. 사안의 적용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봐도 그렇고요. 그쵸? 마지막에 있는 줄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사안의 적용 봅시다. 요것도 판례에 있는 거 제가 다 긁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부분도 있고 일단 보시면 자, 사이닝 보너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보면 이제 다짜고짜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닝 보너스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판단해 보면 이라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넣으면서 시작했어요. 채용하부서에는 뭐 이렇게 7년 뭐 전속 이거는 1, 2, 3, 4 있죠. 그거는 그 설문에 있는 부분을 제가 축약 기재한 거예요. 그것도 같이. 왜냐면 판례 원문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있는 부분 설치돼 있고 자, 축약 기재 돼 있죠. 축약 기재 돼 있고 안 그러면은 요거 빼고서 사안의 적용에 그거 활용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거기 설치는 돼 있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앞에 설문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러한 사실이 왜냐면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문에 써 있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인정된다니까 그거 이용해서 그거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야죠. 그러니까 써야지. 뿐만 아니라 자 동그라미 4번까지인데 4번에 거기까지 비추어까지 보이죠. 거기는 똑같아요. 축약 기재한 거고 비추어 돼 있고 그 뒤에는 붙인 거예요. 자 을도 7년의 고용보장 기간이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 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점. 5번. 그 동기는 최근 판매 부진 실적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판매 유경험자로 다른 회사에서 좋은 영업성과 올리고 있던 을을 채용하고자 했던 점. 그리고 6번. 을을 채용하면서 연봉 1억 원과 별도로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가 6번, 7번은 별도로 1억을 지급했다. 연봉과는 별도로. 그리고 7년간 고용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고용을 보장하는 거. 자, 구체적 합의 내용 사이닝 보너스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뒤에 있는 거는 판례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이게 종합해보면 7년간의 전속 조건으로 지급됐다거나 뭐 임금을 선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일회성 지급, 입사계약, 그 대가로서의 성격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A사가 그 을이 근무할 거라고 믿고 대신 지출한 걸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을 있죠. 근로자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의무를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판례가 되게 명확하게 쓰고 있죠. 여기서 뒤에 밑줄치 부분은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급부를 이행한 거다. 그쵸? 얘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의무를 이행한 사람인 거야, 근로자는.
이 문서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설령 이것도 판례에 있는 부분인데 빼도 상관없어요. 빼도. 근데 한 번은 읽어보시라는 점에서 넣었고요. 결론해서 밑줄 보면 이직한 이상, A사에 이직해서 입사한 이상 그 사인인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거다. 이행된 거다. 그래서 사인인 보너스 반환 청구 타당성 없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에서는 우리 대부분 여기에서 원고는 회사였어요. 자, 이문 보시면 자, 앞에 있는 박스로 돌아갑니다. 자, 27쪽에 문제 2번 보면 금기법 적용 사업장이고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임금채권 양도죠. 여러분 사용자가 채권 준 거랑 근로자가 채권 양도하는 거랑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임금 지급 원칙 4대 원칙 있잖아요. 임금 전에 직접 통화 정기 지급 지금 말한 거는 통화 지급 그리고 직접 지급 요거 헷갈리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 사례는 직접 지급인데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제3자한테 자신의 채권자한테 넘긴 거예요. 3자한테 양도. 통화 지급은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자신의 그 채무자한테 대신 받아라 라고 해서 채권 넘기는 거죠. 그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사례죠. 왜냐면 채권 양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중촉되니까. 이거는 무슨 판례? 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 양도 합의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임금 채권을 3자한테 양도를 했더니 그럼 이 3자는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냐 되냐 이거예요. 근데 민법상으로는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런 채권 양도는 임금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다. 그런데 임금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직접 지급 원칙은 또 예외가 없어요. 금기법에. 예외가 없다. 하지만 임금 체불의 경우 사실 반의사 불벌죄라서 임금 안 받을래요? 하면 없어지는 걸로 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사실은 임금 줘야겠죠. 임금 줘야 되는데 안 받을래요 해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당사자 의사? 당사자 의사로 임금의 채권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면 더구나 근로자가 원해서 제3자한테 줬으면 제3자는 사용자한테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민법적 시각에서 당연하겠죠. 근데 노동법 판례는요. 게다가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서도요. 이 법률행위 사실은 금기법 위반으로 무효잖아요. 유효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를 쓰는 것도 아주 멋진 답안이 될 건데 너무 민법적이죠. 그쵸? 너무 민법적이죠? 판례대로 설시하면 조금은 간단해져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25점이니까. 그리고 우리 출제 교수님들이 변호사분들도 들어가시는데 변호사가 아닌 분들 그냥 노동법 교수님 들어가신다.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민법 법리를 쓰라고 한 문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장황해지잖아요. 장황해지잖아. 그쵸? 채권 양도 원칙 금지되지 않고 그리고 채권 양도 그리고 통지 있잖아요. 통지. 이 사안은 뭐라고 돼 있어? 통지를 했다고 돼 있어. 그럼 채권 양도 통지까지 했으니 게다가 양도한 후 채권 양도 통지 양도한 후에 통지해야 효력이 있잖아요. 민법적이잖아요. 그쵸? 사안은 꼼꼼하게 되게 잘 내셨어요. 쓰게 되더라도 진짜 간단하게 쓰면 아주 멋진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쓰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사안에서는 판례대로
부정했어요, 부정.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문제 2번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문제 2번. 27쪽에 있고요. 문제 2. 자, 금기법 적용 사업장. 그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게 될 6개월분 임금 청구권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양도했고 이를 을에게 사용자죠. 을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지해서 양도한 다음에 통지해서 그 통지를 사용자가 수령했다. 완벽하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아주 적법하게. 자, 병이 양도받은 채권자에 대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라. 네, 민법적으로 설명해도 반박할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 사실은. 판례는 부정 하나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게 판례대로 부정을 했는데 이거 긍정하는 것도 아주 타당해요. 자, 그래서 물음 1. 아니, 물음 1이래. 30쪽에 있죠, 30쪽. 이 문제는 좀 짧죠. 예. 아마 민법 법리를 쓰게 되면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아마. 자, 30쪽에 있고, 논점의 정리. 자, 금기법 43조 1항에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있다. 자, 갑은 사용자, 을한테 받을 6개월분 임금 청구권,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양도했는데, 양도 금지 채권도 아니어서 양도는 가능하되, 근 43조 1항 때문에 임금 채권 양수인인 병이 사용자 을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다. 왜냐면 설문에서 너무나 충분하게 양도 자체가 완전히 적법해 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쓰고 그 취지도 쓰고 43조 1 109조 써야 돼요. 벌칙을 부과하고 있죠. 직접 지급 안 하면 벌칙도 있다 이러면서. 네, 직접 지급 원칙 내용 쓰면 되고 왜냐면 이게 분량이 참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임금채권 양도 양수인의 청구권 임금채권 양도 할 수 있다. 양수인의 임금 청구 여부. 이것도 되게 오래됐죠. 판례가 87년도, 88년도 막 이래요. 옛날 판례.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가 있고 반대 견해가 있는데 다수 견해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누구 양도받은 제3자 그 근로자의 채권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법적으로도 되고요. 전합한 반대 의견으로도 포섭해도 괜찮다. 괜찮다. 사안의 적용. 그리고 이게 지금 해당 교시 마지막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쓸 시간은 조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판례대로 해도 나쁘지 않지만 민법대로 써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사안의 적용 보시면 양도할 수 있다 볼 것이다. 금지 법률 규정 없다. 43조 1항은 직접 지급 원칙 규정하는데 위반자는 또 처벌까지 한다. 이행을 강제하는 직접 지급 원칙을 이행을 강제하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 수중에 들어가게 해서 자유처분에 맡기자. 생활보호하자. 그래서 금기법 취지에 비춰서 임금 채권 양도라도 이런 원칙이 적용돼서 사용자는 직접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죠?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양수인이라도, 제가 이거를 병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병. 다 고치셔야 돼요. 갑이라고 하고, 병이라고 하고, 사용자는 을이라고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사안의 적용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막 쓰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적어놨네. 양수인은 병이죠, 병. 자, 비록 양수인 병기하세요. 그냥 병이라고 쓰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양수인 병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 을에 대해 임금 지급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지급 원칙 규정한 금기법 규정 실효 거둘 수가 없다. 금기법 규정 실효는 거둘 수가 없긴 하겠죠. 근데 근로자가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요.
반대 의견 입장에서 전원합의점 판결 반대 의견 입장에서 양수 가능하므로 그리고 당사자가 무효행위 전환 법리 여러분 거기다 변기나요? 무효행위 전환 법리 원래 금기법 위반이잖아요. 43조 1항 위반이니까 무효죠. 근데 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의혹했었다면 괜찮다. 민법의 그 사적 자치 원칙이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냐? 맞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대 의견 입장에서 설시를 해서 결론을 내도 좋다. 끝. 그래서 2교시로 갑니다. 2교시 물음 1을 볼게요. 이 31페이지에 물음 1 보면 A사가 위 직장 폐쇄를 실시하면서 A지회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노조 사무실 출입 금지. 물음 2도 잠깐 봅시다. A지회 총회. 지회죠, 지회. 근데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 그러니까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물음 1. 물음 1로 넘어갈게요. 노조 사무실 출입 금지.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면서죠. 그러면 이거는 요건이에요, 효과예요? 이 효과 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만 쓰는 거 어색하니까 의의 요건 설시해주면서 정당한 직장 폐쇄의 효과라고 하면서 그럼 직장 점거 배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사업장 출입 폐쇄하는 거죠. 다 닫아버려, 공장문.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 1층에 생산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 뭐 컨베이어도 많고 있고 2층에 있는 거 1층에 이렇게 쭉 평평한데 대체 이게 많잖아요. 이 내부 중앙문으로 딱 들어가. 이 내부 통로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대요. 2층으로 올라가야지 노조 사무실 A지회 노조 사무실이 있대요. 근데 주요 생산시설 1층에 있고 이걸 막아버렸어. 노조 사무실 출입 금지. 여기 지나가니까 전전긍긍한 거죠. 불안한 거야. 점거할까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고가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적당한 직장 폐쇄로 보여져요. 그쵸? 보여지는데 이게 요건을 대항성, 방어성을 다 갖췄다면 정당한 직장 폐쇄로서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는데 노조 사무실 출입까지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명확하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냐? 쟁의행위로 활용할 요량으로 쟁의행위 장소로 활용할 요량으로 가는 거 안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게 이게 아니더라도 예상이 되지 않아. 그리고 노조 사무실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면 대안 장소라도 줘야지. 근데 대안 장소를 안 줘. 그러면 출입 금지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를 어떻게 예쁘게 꾸며놓지의 문제겠죠. 근데 직장 폐쇄 의의 요건 효과로 조금 이렇게 해두면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과 파트에서 쓰면서. 하지만 직장 폐쇄의 정당성을 논할 때는 항상 정당한 하여튼 그 파업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위법한 파업이면 할 수 있죠, 무조건. 적법한 파업이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 폐쇄에 대해서만 사실은 적었어요. 이 파트에서는. 자, 31조 봅시다. 물음 1의 해결. 논점의 정리. AJ는 수차례 임금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요 날짜에 적법 절차 거쳐
조합은 저런이 파업을 개시했다. 일단 파업은 적법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거라서. 다만 여기는 조금 저도 약간 아리까리해요. 자, A 지회 파업이 주체 정당성 있는지 문제되나? 문제되는 건 맞죠. 그런데 요걸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제 파업의 정당성 언급하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언급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치고 돼지꼬링에서 빼도 돼요. 빼도 돼요. 왜냐면 쟁행위 주체 여기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 뭐 주체 목적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를 논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직장 폐쇄는 자행행위가 정당하든 정당해도 할 수가 있고요. 정당해도 위법해도 할 수가 있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회로만 간다. 그래서 그건 돼지꼬리 하면 되고 문제되나 해서 돼지꼬리. 그리고 파업의 정당성 여부 불문하고 적법하게 개시된 직장 폐쇄임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직장 폐쇄 범위가 A지의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것까지 미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직장 폐쇄의 정당성 요건 그 안에 그냥 의유도 같이 퉁쳐서 넣었어요. 집회는 뭐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대항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폐쇄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제 취지도 쓰고 대항성, 시기적이죠. 이거는 가타부타 할 거 없이 46조 1항 쓰면 돼요. 쟁행이 개시한 이후 개시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방어성도 간단히 쓰시면 되고. 실제로 답안지에 요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3줄, 그리고 4줄, 5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3번 정당한 직장 폐쇄 효과로서 직장 점거 배제 범위. 요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노조 사무실의 출입 허용. 일단은 생산시설이 아니잖아요.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이더라도요. 사업장 내의 노조 사무실. 이런 것들은 출입이 허용된다. 뭐 편의시설, 기숙사, 뭐 살아야 되는 곳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사는 곳? 거기는 막으면 안 되죠. 살아야 되니까. 자, 노조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조 사무실 쟁의 장소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 있는 경우 2개가 판례 그대로. 쟁의 장소 활용은 이거는 쟁행위와 무관한 정상적 노조 활동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 그냥 노조 사무실에서 뭘 하냐면 여러 가지 공문 같은 거 팩스 전송하고 받고 혹은 유인물 출력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옷단장하고 그냥 파업 준비 같은 거 할 수 있고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장소는 필요해요. 밖에 노상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인다 이거예요. 뭐 거기 출입한다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직장 폐쇄 범위가.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 노조활동 장소로 활용할 의사 필요성이 없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자, 노조 사무실을 통한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회사 스스로. 그래서 출입을 제한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원고 입장, 피고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풍부하게 잘 나와요. 이해도 되고. 자, 노조 사무실 생산시설. 이건 판례 문구 그대로죠. 장소적, 구조적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방금 이 사례처럼 1, 2층. 내부 계단을 통해서 가야 돼. 뭐 일방의 출입, 이용이 타방 출입, 그리고 이용을 직접적 수반하게 되는 경우 이 사례예요. 자, 접근,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노조 생산시설 접근, 점거 등이 우려해서 대체 장소를 제공하고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 노조활동 견주와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그 대체 장소가 여기가 막 수원 공장인데 장소가 없으니까 저기 아산으로 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안의 적용. 2016년 8월부터 비지부 지부장의 주관하 이렇게 하고 적법 절차 파업 개시 전면 파업 장기화 이런 거 왜 썼겠어요? 직장 폐쇄 정당하다고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당한 파업이 개시됐는데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요. 영업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그쵸? 생산시설 전부 다 중단이고 이때 생산 마비 이거는 직장 폐쇄 완전 정당하다. 자, 공장 1층 생산 제조하는 데고 2층 노조 사무실 제공.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려면 1층 내부 통로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 아까 검토했던 판례 그 부분들 이렇게 넣고 뭐 무관한 정상적 노조활동 장소를 활용할 의사 필요성 그 판례 넣고요. 그리고 밑줄 보시면 점거를 우려해서 위 직장 폐쇄 더불어 A 지회에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 접근 및 점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고 회사가 노조 사무실 대체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가정적이죠. 정황이 없으니까 가정적으로 A사가 위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문구 그대로 가져와서요. 가정하고 결론 내는 거예요. 결론 똑같이 쓰면 돼요. 방금 그 부분.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판례 알면은 그냥 구성만 예쁘게 하면 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 판례 딱 기억이 나. 근데 이 판례가 책이 어느 부분 어느 파트에 있었다까지 생각이 나면 꾸미는데 문제가 없어서요. 이게 그러면 의유 요건 효과. 의유 요건 합쳐버리고 그래서 정당한 직장 폐쇄인데 왜냐 이 판례만 쓰면 너무 짧아져 버려요. 부실해 보일 수도 있고. 자, 물음이 넘어가면 자, 31쪽에 물음이 A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한 위 결의가 유효한지. 자, 이 조직 형태 변경이네. 이 문제 왜 냈을까요? 자, 전합한 다수 의견에 의하면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어야겠죠. 다수 의견에 의하면 자, 기노준실 그리고 기노유단 독립성 이 두 가지 경우 조영변 주체가 된다고 말했어요. 독규집, 독단할, 독교체는 그죠? 독자적 규약 및 독규집, 집행기관 그리고 독자적 교섭, 그 단체협약 체결권, 독규집, 독단할, 독립적인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체결 능력, 협약, 그 교섭 능력 다 있는 경우가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거고요. 이거는요 앞에 다 있어. 독규집, 독단할 있는데 독교체능이 없는 경우예요. 왜? 이런 경우 왜 상정했냐? 사실은 산별노조 지부 분해 같은 경우는 교섭권 사실 상부라기보다 그 단위노조 자체에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지부니까 하부기관을 자청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판례가 왜 이렇게 두 개를 상정을 했냐? 이건 왜냐면 여러분 기업별 노조에서 이 사건 자체가 이거예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 분해로 가입을 했어요. 그냥 그 산별노조 가입을 했어. 기업별 노조에서 이걸로 갈 때는 그렇게 쉬웠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게다가 원래는 기업별 노조였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때 당연히 그 교섭권이 그 단위노조 그 자체 산별노조에 있다 보니까 그 독교체능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산별노조 특성 때문에 없던 거지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없는 노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또 기업별 노조였고 요거는 쉬운데 요게 어렵다? 요건 이상하고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전환합의체 판례의 결은. 그래서 요것까지 인정을 한 거고요. 이 사례에서 이 A 지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총회에서 한 의결은 뭐 유효하다. 요게 답인 거죠. 그쵸? 뭐 반대 의견까지 한번 보면 반대 의견은 그거죠. 요것만 된다. 기노준실만 된다. 근데 제가 뭐 하나 빠뜨렸죠. 원칙. 항상 요거는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다수 의견도 그렇고 반대 의견도 그렇고 원칙. 산별노조 지부 분해는 원칙적으로 하부 기관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단위노조만 된다. 그게 똑같이 들어가요. 원칙은. 근데 그러나 제한적으로 요때 인정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은 다른 거 2번만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자, 그거에 맞춰서 판례 설치를 다 하고 이 사례는 2번이지롱 하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32쪽 물음 이해 해결. 자, 논점의 정리. AG에는 조직 형태가 산별노조 지회다. 엄밀히 단위노조는
아니다. 자, A지의 소속 근로자들은 교섭, 쟁행위, 장기화. 그러니까 이게 그 노선의 불일치. 그 탈퇴하고 싶은 거야. 산별노조를. 여러분, 교섭도 산별노조 들어가면요. 교섭을 아주 그냥 신속하게 쫙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파업이 장기화돼. 들어가나 마나야 이건. 기업별 노조일 때가 편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의사 결정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탈퇴하고 싶겠죠. 엄청나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안 좋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교섭 이것도 계속 교착 상태고 쟁행위도 장기화되고 이게 무능력해지는 거 지금 산별노조가. 그러니까 탈퇴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산별노조 탈퇴 설립 신고 절차 없이 용이하게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가능할지 문제된다. 양가로 1번. 자, 조형변 일반 요건 살펴보는. 왜냐면 조형변이 뭔지, 의유 요건 뭔지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왜 조형변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요걸 설시해야. 조형변을 이유가 있어서 하고 싶고, 그리고 절차적인 상태에서 의결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들을 포섭할 수가 있죠. 양가로 2번은 A지어가 기업별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례 본다. 판례를 보면 A지의 총회에서 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알 수 있다. 왜냐면 질문 자체가 그 결의가 유효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요런 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자, 조형변 의유 요건. 그건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조형변 의유, 뭐 실동, 뭐 절동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이거 판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이 문장들은. 다음에 조직 형태 변경 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그러니까 책에는 통합노동법에는 이게 좀 바뀌어서 적어있죠. 앞에가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 그 다음이 뒤에 이제 실질적 요건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저는 먼저 그냥 자 의유 요건 효과 이렇게 나가고, 혹은 또는 이렇게 딱딱 먼저 한 다음에 그에 맞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를 부기하는 방식이 취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답안 작성 요령이고. 자, 보시면 실동, 인적 구성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 대상. 그리고 절차적 요건, 총회 의결. 그리고 통로에는 뭐 대의원,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안은 대의원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뺐어요. 장황해져가지고. 자, 요건은 제조가 반출 출조 3이 찬 16조 2항에 있다. 조형변은 총회 의결 사항 중 하나죠.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직 형태를 변경을 해야 되면요. 규약에 그걸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약도 변경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빠지면 안 돼요. 규약도 변경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규약 변경 필수적이다. 직비무에 의해야 한다. 16조 4. 그리고 3번 초기업적 노조 지부 분해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합할 다 이렇게 판례에 쓰면 돼요. 이거는 안 읽을 거예요. 자, 원칙이 있죠. 자, 반가로 1번이 원칙, 단위 노조의 허용. 그리고 반가로 2번 제한적 인정 해서 동그라미 1, 2로 나눴죠. 기노준실, 그리고 독립성 있는 기노유단. 이거는 우리가 두 문자로 너무 잘 따놔가지고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 문구 그대로 현출하면 돼요. 그리고 전원합의 재판결 반대 의견. 그 정도는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원합의 재판결은 뭐 6인 이상의, 좀 가물가물한데 6인인가? 6인 이상의 반드시 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애매하게 6인 이상 동의 못 받으면 뭐 4대 5 이런 식으로 갈리면 양자의 견해가 팽팽하다는 의견이에요. 팽팽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냥 그 당사자가 6인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냥 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쪽의 의견은 팽팽했어. 감론을. 그래서 반대 의견은 가끔 이렇게 적어줘요. 됐고, 사안에 적용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죠. 기노준실, 기노유단. 기노유단에서 뭐 봐야 된댔죠? 독규집, 독단활, 그리고 독교체능. 요거 있다. 그리고 요거는 왜 없는지 설시를 해주고, 왜 없는지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산별노조니까 왜 없는지 설시해주면서 포섭을 하면 돼.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은 있다. 총회 의결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총회 의결. 사안의 적용은 이렇게 된다. 어디 그런 순서로 갔는지 이게 좀 빨리 한번 볼게요.
A회사 근로자 200, A지에 소속돼 있다. 이거 중요해요. A회사 근로자 중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는 없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해서 구성돼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바로 이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이유 설시되어 있는 부분 복붙한 부분이에요. 이거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붙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A주에 전국 전자노조 모범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이 있는 거죠. 총회 지회장은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기관 있고 그리고 독자적 규약 집행기관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했다. 자, 단체 교섭에 있어서는 A 지회장은 실무적 교섭위원 참여, 실무적 교섭위원으로 참여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거나 그 위원장은 저기 비노조예요. 비노조가 이 전국 노조예요. 전국 노조. 이게 산별 노조죠. 그 사례 완전한 설명을 안 했네. 이게 하여튼 사업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전국 노조 B가 있고요. 얘가 산별이야, 산별. 요거 지회, 이게 A 지회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지부장, 뭐 누구누구, 무슨 위원, 뭐 누구 있어요. 그래서 교섭위원이나 위원장, 결국엔 교섭 체결 권한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A 지회에서는 여기 실무부장은 있었어요. 실무. 교섭 실무 하는 사람은 있었어. A 지회. 근데 교섭 실무 했다. 참여한 거잖아요. 일단은 활동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사 능력도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독자적인 어떤 이 사업장만의 독자적인 사항이 있었겠죠. 독자적 조합원에 관한 고유한 사항. 그래서 다만 단교에 있어서 A 지회장은 실무적 교섭위원 참여했을 뿐 단교 단협 그거는 누구야? 그 전국 전자노조 B지부장 주관하에 교섭을 진행했고 또 협약 체결 권한 B지부 지부장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 산별노조의 지회 등은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진행하고 협약은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독교체는 없는 거 먼저 설치를 하고요. 라도 법인 아닌 사단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노유단으로 독립성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 A주에는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해 산별노조와 독립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인다.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이요. 법인 아닌 사단. 요거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고 의사결정 능력 갖춘 이상 산별노조 소속된 지회 등 지위에서 이탈해서 자, 조형변 이탈해서 기업별 노조 전환 필요성 있다. 아까 조형변 취지 언급했었죠. 그럼 필요성까지. 그래서 노조 16조 1항 8호 2항에서 정한 요건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16조 뭐라고 했어요? 총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총회 의결사항. 조형변 의결한 거. 의사결정 통해서 의결한 거. 산별노조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잘 써졌죠. 판례에 있던 문장들이에요. 네, 그대로. 자, 결론. A지에는 법인 아닌 사단 실질 있다. 그래서 A지의 스스로 고유사항에 대해 산별노조 독립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독립해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2번에 해당되라는 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에선 그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조용변, 결의, 유효. 자, 2문. 자, 다시 31쪽으로 와서 문제 2번 보면 이것도 우리 로스쿨 노조법 해설 본 기억나죠?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 하면서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구직결 있는 경우 사업 외부의자한테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인정된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거 구분하라고 했죠. 여러분 사업장 내부에서 그리고 사용자가 아닌 자, 중간관리자 지배개입 주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그건 내부 획정의 문제라고 했죠. 중간관리자 지배개입할 수 있다. 그건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이제 관리 직급이 나눠진 경우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요. 이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 지배 개입할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뭐였어요? 원청. 여긴 하청. 하청 소속 근로자.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저 파견 근로라고 했었어요. 분명히.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해한 사람은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이 계약은 뭘 체결했냐면 원청, 하청이라는 말 뭐예요? 도급 계약 체결했잖아요. 도급. 도급은 원칙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 판례는 실구지결에 대해서 설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구지결이 있으면은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없음이 원칙이다. 요거를 이제 논점의 정리에 일단은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원청인 A사대회나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이 사안은 로노에 그에서 봤던 판례랑 그 사안이 완전히 똑같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거 뭐 사내 하청이 맞았죠. 사내 하청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내 하청이라고는 안 하고 있어요. A사 내 그냥 노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내 하청으로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내 하청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해도 되는데 자,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사내 하청 노조가 있다. 자, 하청 노조, 정당한 노조 활동, A사가 지배 개입했다는 걸 이유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 A사를 상대로 하청 노조가. 자, 분노 주체가 될 수 있냐? 33쪽으로 오시면 자, 논점의 정리 봅시다.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사용자다. 자, 사용자가 되냐 이 말이었잖아요. 사용자가 되냐. 사용자인데 원하청 노동관계는 엄밀히 도급관계다. 엄밀히 도급관계다.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원청은 엄밀히 말하면 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러한 도급에 있어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도급에 있어서 원청이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하청업체 노조에 대해서 지배 개입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시하므로 A 회사가 분호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례를 검토해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물었죠. 판례 법리에 의거하여 설명하시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판례대로 검토할게요 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죠. 왜 판례가 이러한 법리를 내게 된 걸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어떤 법령에서도 그게 된다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법관들이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죠. 없으니까 판례들이 해석한 거 내가 그럼 소개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34쪽. 2번 보면 분호 주체로서의 노조법상 사용자. 자, 분호 주체로서의 일반론 쓰시면 돼요. 일반론. 사용자가 뭐냐. 그래서 노조법 2조 2호 그거 넣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규범 그 수규자죠. 수규자. 그리고 3번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지배 개입 주체 여부. 목차도 눈에 딱 들어오죠. 그냥. 예, 하청업체 노조. 이렇게 목차를 쓰면요. 여러분들이 이 설문 자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그리고 쓰다가 정신줄 놓고 이상하게 쓸 때 가끔 있어요. 그렇게 쓰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렇게 안 쓰게끔 이렇게 쓰면. 왜냐면 용어를 갑자기 이상하게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쓰다가. 여기가 원청. 근데 여기 사업장에 이 말이 그냥 뭐 사내 하도급이라는 의미 같아요. 그쵸?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지배 개입할 수 있냐. 보시면 여기다가 똑같이 썼죠. 아까 논점에 정리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죠. 자, 81조 분호 주체는 사용자인데 엄밀히 도급이고 도급은 원청의 지휘 감독이 있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근데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에 대해 지배 개입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검토한다. 지배 개입을 한다.
원칙적으로 전혀 관심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전혀 관심 없고 무관심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도 섞으면 안 돼, 여기 근로자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는 거야. 간섭과 관여가 있었어. 그런 정황을 가정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판례의 태도. 지배 개입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여부. 그리고 양가로 1번이 그런 목차고 2번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해서 끄집어냈죠. 핵심 문구를. 자, 양가로 1번 한번 보면 밑줄만 볼게요. 지배 개입 주체로 사용자인지 여부는 그 판례 문구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줄여도 상관없을 거예요. 뭐 81조 4호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분호로 이거는 단결권 침해 행위 분호로 배제 시정하는 뭐 그런 목적이다. 지배 개입 주체로 사용자인지는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지배력, 유무, 행사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꼭 그걸 토스 받아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어야겠죠.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실구지결, 지위에 있는 자가, 시정명하는 부당노동행위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다. 그럼 사안의 적용 보면 자, 원청인 A사 내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법 위반 하청노조가 있다. 하청노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A사 지배 개입을 했다고 한다. 자, 원청인 A사가 개별 도급 계약을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 조건 등에 관해 고용사업주인 하청업체 권한 책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볼 정도의 실구지결 지위에 있고 사내합청 노조 활동 위축, 침해, 지배 개입이라면 그쵸? 가정했죠, 맞죠?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인 A사는 81조 4호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이행을 할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정황이 없었어요. 이번 문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가정적으로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결론 해서 밑줄대로 쓰시면 돼요. 실구지결. 사실 실구지결만 쓰면 끝나는데 그거 쓰는데 뭐 한 페이지도 안 되겠죠. 이렇게 풍부하게 조금 쓰시면 돼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 생각보다 지금 괜찮네요. 그쵸? 진도 순서가. 자, 29회가 남았고 잠깐 쉬고 시작할게요.